안녕하세요. 2022 정시 서울 소재 주요 대학 분석 2편을 맡은 목동고등학교 교사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시 대학 중에서 서울 소재 대학 10개 대학을 선정해서 해당 대학들에 대한 분석과 지원 전략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서울 소재 대학 중에서 중하위권 대학에 해당하는 어떤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입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그리고 전년 결과를 통해 살펴본 어떤 이해점, 이런 걸 말씀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원 전략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감해 볼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대학은 총 10개 대학입니다. 자, 먼저 제가 1그룹과 2그룹으로 대학을 쪼갰는데요. 1그룹에는 광운대, 국민대, 상명대, 서울과기대, 세종대, 숭실대 등 6개 대학을 포함시켰고요. 2그룹에는 여자대학을 위주로 묶어봤습니다.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이렇게 4대학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여질 때 대학들은 가나다 순으로 기준 잡아서 정리를 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정시 요강과 관련해서 좀 더 살펴야 될 것들은 대학별 정시 요강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기를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소재 중하위권 대학의 특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입니다. 중하위권 대학의 특징인데요. 분할 모집 대학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라든가 고려대, 연세대학 등은 가군, 나군 이렇게 단일군 모집이 많은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1그룹과 2그룹 대학 중에는 이렇게 가나군, 나다군 혹은 가나다 모든 모집군에 분할 모집하는 이런 대학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국민대, 서울여대, 숭실대 이런 대학들은 한 대학이 가군과 나군과 다군 3개 모집군에서 다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별로 어떤 모집 단위가 있는지, 전년도 입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따라서 어떠한 전략을 갖고 원서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수능 반영 지표가 다양한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 상위권 대학들은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한 어떤 정시 사정을 진행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대학들은 표준 점수를 반영한 대학도 있고요. 또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 또 표준 점수에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 등 다양한 반영 지표를 활용하는 대학들입니다. 또 이어서 영역별 가산점 부여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미적분 기하라든가 과학 탐구가 지정이 돼 있으면 당연히 수학 확률과 통계라든가 사회 탐구를 친 친구들은 지원할 수가 없겠죠, 그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1그룹, 2그룹권에 있는 대학들 상당수는 영역별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미적과 기하를 선택하지 않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 과학 탐구를 선택하지 않고 사회 탐구를 선택한 학생들한테도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탐구 영역의 변수가 큰 구간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학 이상의 어떤 1편에 해당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대학이 탐구 2과목을 반영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대학 중에서 덕성여대, 상명대, 서울여대 등은 탐구 영역을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또한 그 한 과목마저도 반영 비율의 편차가 큰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운대 경영의 경우에는 10%, 세종대, 상명대, 숭실대 등은 20%, 국민대는 30% 이렇게 동일하게 사탐을 반영하지만 반영 비율상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성적에 따른 유불리를 잘 살펴야겠죠. 또한 여자대학 중에서도 성신여대 경제학과는 10%, 덕성여대 25%, 성신여대 경영의료산업 30% 이렇게 모집 단위별로 동일 대학이다 하더라도 모집 단위별로 반영비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모집 단위와 대학을 고르냐에 따라서 대학별 환산 점수의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교차 지원과
지원 대학에 대한 고민이 가중되는 구간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년까지는 수학의 경우에 가형과 나형이 있어서 나형을 본 친구들이 가형 모집 단위인 1그룹, 2그룹 대학에 원서를 써서 합격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 1, 2그룹 대학에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도권 또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그런 학생들도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서울권 대학을 쓸 것인가, 제가 말씀드리는 1그룹, 2그룹에 해당하는 서울권 대학을 쓸 것인가, 아니면 뭐 경기 인천권 대학을 쓸 것인가, 지역 거점 국립대를 쓸 것인가, 점수에 따라서 상당한 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특징으로 상위권 대학보다는 좀 더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모집 단위에 따라서 입결, 전년도 성적의 편차가 큰 편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듯 중하위권 대학의 특징상으로 여러 가지를 뽑을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지원자에게 맞는 어떤 특성상 유리한 대학을 찾아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대학 구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이제 얘기가 진행될 텐데요. 일단 입시 결과, 입결, 입시 결과에 영향을 준 요소를 중심으로, 그리고 전년도의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올해 지원했던 초석을 다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군별 모집 인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문편인데요. 먼저 1그룹과 2그룹의 올해 전년과 비교한 모집 규모입니다. 딱 감각적으로 눈에 들어오시죠, 그죠? 입문의 경우에는 나군 모집 단위에 가장 많은 모집 인원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1그룹을 보시면 광운대학부터 숭실대학까지 모든 대학들이 모집을 하고 있고요. 2그룹을 보셔도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2그룹이 다양한 대학들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원을 합해 보면 나군이 학교의 어떤 분포가 더 많기 때문에 지원자가 흩어질 각각의 대학으로 나누어서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감안하셔서 같은 성적대라 하더라도 지원자가 분산됐을 경우에 평균적인 어떤 뭐랄까 학생의 성적에 따른 합격 가능성도 산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자연의 모집 인원입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인문과는 조금 다른 경향이 있는데요. 인원을 보시면 확연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자연이 훨씬 인문보다 나군의 모집 규모가 큰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1그룹의 모집 규모가 인문보다는 자연이 더 큰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도 월등하게 2그룹보다 1그룹의 모집 규모가 큰 편입니다. 따라서 모집 규모를 봤을 때 1그룹 모집 규모가 2그룹, 그러니까 여자 대학이죠. 2그룹 모집 규모보다 훨씬 큰 편이고 2그룹의 합격 가능 여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그룹권에 있는 대학에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합격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1그룹권에 상당히 많은 모집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소신 지원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모집 규모가 크고 대학군이 다양할수록 지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지원의 부담이 덜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수능 반영 지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능 성적표를 받게 되면 당연히 성적표 안에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 그리고 등급이 적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어떤 지표를 찾고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지도해 주실 때에도 학생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아주시는 노력을 이어가셔야 할 텐데요. 자,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색깔이 화면상 빨간색이죠. 이 빨간색의 대학들은 백분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글씨 대학은 예를 들어 뭐 광운대라든지 숭실대학 같은 학교들인데요. 이런 대학들은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합니다. 주로 이제 탐구 영역에서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과기대는 표준 점수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모집 군별로 수능 성적 중에서 어떤 것을 반영하느냐에 편차가 있고, 특히나 이제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표준 점수를 활용했다가 올해 100분위로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전년과 조금 다른 양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 반영 지표가 왜 중요하냐? 100분위 하나의 구간에, 동일 100분위 구간에 복수의 표준 점수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국민대학하고 숭실대학이 있습니다. 자, 국민대학은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고요. 숭실대학은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입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화면에 보여지는 이 동일한 성적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두 대학을 고민한다고 쳤을 때 표준 점수의 합산 점수는, 단순 합산 점수는 378점입니다. 표준 점수를 다 합하면 되겠죠, 그죠? 그다음 100분위 점수는 탐구가 두 과목이니까 두 과목의 평균을 반영해서 나머지 국어와 수학을 더했더니 한 263.5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만약에 국민대와 숭실대에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100분위 대학과 표준 점수, 변표 점수 대학 중 어느 대학이 좀 더 유리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센 진학을 활용해 가지고 한번 이 친구의 한번 위치를 파악해 봤더니 이 경우에는 숭실대식으로 했을 때의 어떤 위치가, 석차가 좀 더 유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원 참고점보다 조금 모자란 점수이긴 하지만 이 친구가 소신껏 원서를 쓴다고 했을 때 당연히 석차가 높게 형성되는, 자신의 점수가 좀 더 높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지표 대학을 찾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성적표라도 어떤 점수를, 어떤 반영 지표를 활용하냐에 따라서 대학의 유불리가 갈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센 진학에서 이러한 것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정시 서비스가 진행된 기간 중에 한번 대학별 환산 점수에 의한 어떤 위치를 확인해 보시면 더 도움을 직접적으로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화면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왼쪽이 누적비, 오른쪽이 이제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테이블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학생이 단순 합산 점수가 378점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표준 점수를 했을 때 이 친구의 이제 누적 100분위는 한 7.04% 정도, 이 정도에 위치하고요. 이 친구의 어떤 100분위 평균, 탐구의 평균을 감안해서 위치를 잡았을 때는 아까 263.5였으니까 대략 8%대, 8.5%대에 근접한 100분위임을 알 수가 있죠. 누적비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친구는 100분위보다 표준 점수가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른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 전년의 경우에 국어 영역 100분위가 6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 144점부터 139점, 5구간이네요. 5구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표준 점수 144점도 100분위가 100이고 표준 점수 139점도 100분위가 100인 거죠. 그죠? 따라서 144점과 139점, 표점은 5점이 차이가 나고 100분위는 동일하니까 144점을 받은 친구는 표준 점수 반영이 유리할 테고 139점 받은 학생은 100분위 반영이 유리하겠죠. 물론 요 성적대 그 대학들 중에서 100분위와 표준 점수를 고르게 나눠서 반영하는 대학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가능한 얘기지만요. 이런 식으로 표점을 반영하느냐 100분위를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대학별 유불리가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아까 제가 서두에 1그룹, 2그룹에 해당하는 대학들이 분할 모집을 많이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죠. 그죠? 네. 그래서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에 나와 있는 자료를 한번 근거로 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서울여대가 인문기준입니다. 지금 가군과 나군, 다군 세 모집군에서 학생들을 전년도에 모집을 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이 모집군별로 입결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선생님들 예상하는 것처럼 다군 모집 단위의 충원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예. 뭐 사학과 같은 경우에 358.3%니까 세 바퀴 반 정도 회전됐다는 뭐 그런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동일대학이 가군, 나군, 다군 세 개 모집군으로 나누어서 학생을 선발했을 경우에 충원율은 당연히 다군이 높지만 입시 결과, 여기서 말하는 입시 결과라고 하는 것은 최종 등록자의 70% 컷, 이건 어디가 기준입니다. 그걸 봤을 때는 그닥 그렇게 큰 의미의 차이는 없다. 따라서 동일 대학이 분할 모집을 하더라도 모집 단위별 선호도에 따라서 입결이 달라지는 경향이 좀 있다. 이를테면 어떤 학과가 선호도가 높은 학과이냐, 모집 단위에 따라서 입결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거나 조금 낮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것이 꼭 가군이냐 나군이냐 다군이냐 모집군의 큰 영향보다는 지원자들의 어떤 모집 단위별 선호도가 좀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지고요. 요건 이제 서울여대 인문 모집 단위의 사례였고요. 한번 가나다군 모두 모집하는 숭실대학교의 전년도 자연계열 모집 단위의 입결을 갖고 와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숭실대학이 가군, 나군, 다군 세 모집 단위에서 작년에 모집을 했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특별하게 뭐 가군이 높거나 낮다라는 경향성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인문과 동일하게 다군의 충원율이 높은 편이고, 그리고 모집 단위별 선호도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모집 단위냐 아니냐에 따라서 입결이 차이가 나는 그런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또 그 다음 궁금한 것들이 이제 경쟁률이죠. 그죠? 네, 전년도 2021 정시와 2020 정시의 어떤 경쟁률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인문, 자연, 합계 이렇게 비교를 해 봤는데요.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전년의 경우에는 학령 인구, 그러니까 고3을 중심으로 한 수험생 인원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씩 경쟁률이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 있었죠. 그러죠. 그래서 전년에는 정시 경쟁률이 소폭 하락을 했고요. 물론 이 경쟁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하게 어떤 합격선과 일치해서 어떤 경향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합격선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 정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시 규모가 좀 더 커졌고 또 아시겠지만 수시 2월 인원이 수능 최저 충족률에 따라서 좀 증가할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전년보다 정시 경쟁률이 상승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쨌든 전년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소폭 큰 폭은 이 정도면 뭐 0점대가 평균이니까요. 큰 변화는 없었다. 조금 내려갔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한번 입결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자, 숭실대 인문인데요. 보시면 푸른 색깔이 20190, 귤색, 오렌지색이 2020, 회색이 2021인데요.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막대 그래프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학령 인구의 어떤 감소가 입결에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씩 점수가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거는 뭐 성신여대도 비슷한 경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뭐 수학과의 경우에는 미미하나마 살짝 올라가는 경향이 있긴 했었지만 전반적인 경향성은 어떤 입결의 경쟁률이 좀 내려가면서 합격성도 조금 내려간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고요. 상명대의 경우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안보학과만 2020이 조금 올라갔지만 전체적으로는 왼쪽 막대 그래프가 길고 오른쪽 막대 그래프가 짧은, 그러니까 입결이 조금 내려간 그런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말씀드릴 건 요게 아마 선생님들도 그렇고 지도하실 때 또 수험생 입장에서도 참 고민되는 지점이 지금 보여드리는 지점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표는요, 어떻게 만든 거냐면, 일단, 이게 지금 성신여대의 인문과 자연 자료인데요. 잠깐 보시면, 맨 왼쪽이, 지원 참고점. 그러니까, 인문 모집 단위 중에서 지원 참고점이 제일 높은 학과가
간호, 글로벌 비즈니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었다는 거고, 지원 참고점이 가장 낮은 과가 프랑스어문, 사학, 한문교육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원 참고점 맨 위에서 맨 아래로 갈수록 낮아지는 순으로 정리를 한 거고, 이어서 가운데 칸은 경쟁률 칸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어문, 소비자 생활, 교육 요 모집 단위가 전년도에 경쟁률이 높았다라는 거고, 맨 아래 윤리교육, 국문, 사회교육 요 모집 단위는 경쟁률이 낮았다는 것이겠죠. 또 70% 컷, 등록자의 70% 컷을 보면은 간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글로벌 비즈니스 요 과들이 높았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거를 종합을 해보면 어떤 경향성이 있을까요? 인문만 보시더라도 금방 알아차리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원 참고점이 높은 모집 단위의 입결 70% 컷이 높은 경향성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프랑스 어문의 경우에는 지원 참고점은 제일 낮았는데 경쟁률은 제일 높았죠. 그죠? 하지만 70% 컷은 중위 약간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죠? 이건 이제 인문의 사료였고, 자연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신여대 자연. 자연도 의류산업, 간호, AI 융합 요 모집 단위가 센진학 기준으로 했을 때 지원 참고점이 높은 모집 단위였고요. 바이오 식품공학, 에너지, 화학에너지 융합, 청정에너지, 청정융합에너지 이런 모집 단위가 지원 참고점이 낮았던 대학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경쟁률을 보면은 좀씩 섞여 있긴 한데 70% 컷으로 갔더니 지원 참고점이 낮았던 모집 단위가 중하위 쪽에 내려 위치하고 있고, 지원 참고점이 높았던 대학들의 중상, 의료산업 맨 위 그대로 유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지원 참고점이 낮은 모집 단위는 경쟁률이 좀 높더라도 입결이 높았던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신다면 정시에 원서 써올 때도 그 모집 단위가 지원 참고점이 높은 모집 단위냐 낮은 모집 단위냐라는 것이 아마 성신여대를 다른 타 대학을 지원하는 데에도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이고요. 성신여대만으로 제한을 해서 살펴보자면 전체적으로 성신여대의 어떤 강점이 있는 과죠. 의료학과와 간호학과가 선호도가 매우 높았다. 그러니까 지원 참고점도 그렇고 입결도 높았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아까는 이제 성신여대였고요. 이제 이어서 상명대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명대 보시면 왼쪽이 인문, 오른쪽이 자연인데요. 일단 상명대는 국어교육, 영어교육, 교육, 사범계열 모집 단위가 있죠. 그죠? 그래서 사범계열 모집 단위의 지원 참고점이 높고, 공간환경, 한일 문화 콘텐츠, 국가안보 요 모집 단위의 지원 참고점이 낮은 편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성신여대의 경향성이 여기에도 비슷하게 나왔다. 그래서 70% 컷을 보면은 국어교육 똑같이 맨 위로 올라와 있고, 영어교육 2등으로 올라와 있고, 교육 3등 그대로 올라와 있죠. 그죠? 이런 것처럼 상명대도 좀 아까 말씀드렸던 성신여대와 비슷한 경향성이 있었다. 자연도 보시면 수학교육, 휴먼지능정보, 화공신소재 이쪽에 지원 참고점이 높았던 모집 단위고, 생명공학, 컴퓨터과학, 식품영양 여기가 좀 낮았던 모집 단위죠. 그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똑같이 대체로 지원 참고점과 70% 컷 등록자의 70% 컷의 순위 경향성은 있다. 그리고 그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원 참고점이 높을수록 70% 컷에 해당하는 입결이 높은 경향성이 있었다라는 점, 요거는 성신여대와 상명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상명대만의 특징일 수는 있겠는데요. 상명대의 어떤 사범대 선호도가 매우 높다. 그래서 사범대가 그 밑에 비사범대 모집 단위와 비교했을 때 좀 더 높은 성적대가 형성됐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대학 모집 단위에 따라서 또 대학별 어떤 특성에 따라서 다른 경향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 특히 자연의 경우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올해 그 선생님들도 그렇고 수험생들도 그렇고 아마 수학 확률과 통계 사탐 이렇게 응시한 친구들은 선생님들과 상담할 때도, 또 거꾸로 선생님들도 학생들과 정시 지원과 관련된 상담을 하실 때도 이 교차 지원과 관련한 어떤
좀 고민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교차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전년까지만 해도 이제 수학의 경우에 나형과 가형의 어떤 분리채점, 그러니까 가형은 가형끼리, 나형은 나형끼리 성적을 산출했기 때문에 가형을 본 친구들이 나형으로 교차한 것보다는 나형에서 나형 응시자가 가형 모집 친구들과 같이 경쟁하는 그런 교차 지원이 좀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어디가에 어떤 나와 있는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숭실대에서 자연계열 모집 단위 중에서 전년도에 수나 사회탐구 지원이 가능했던 모집 단위의 한번 지원 건수를 살펴봤습니다. 전체 한 125건의 지원 사례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수학 나형 사탐 응시자의 지원이 60건, 그러니까 거의 절반 수준에 가깝죠, 그죠? 절반 정도가 수나사 응시자였고요. 그 수나사 응시자 중에서 합격한 비율은 36건, 59건 중에서 36건, 비율상으로 보니까 61%. 그러니까 숭실대학교 2021 정시에 인문 성향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었던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이렇게 많은 수나사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숭실대가 인문 성향 학생들이 자연 성향 모집 단위에 교차 지원을 많이 했다. 실제 합격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요건 이제 자연계열 모집 단위의 특성이었고요. 상경계열, 보통 이제 올해 이제 수학 미적분 기하 선택자가 확률과 통계를 주로 선택한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 교차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어떤 예상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연계열 성향 학생들이 그나마 인문 모집 단위 중에서 관심을 가질 법한 상경계열 모집 단위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년도에 전체 84건의 사례 중에서 수가과 수나과를 본 사례가 2건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 숭실대학교 상경계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문 성향 학생들이 원서를 썼던 거죠. 그죠? 그리고 합격 사례를 봤더니 48건 모두 다 수나 사회탐구 응시자였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떤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수학 나형 사탐 본 친구들이 수학 가형 과탐 본 친구들과 교차 경쟁을 해서 합격하고 지원했던 그런 사례들이 제법 많았다. 그래서 이걸 올해에다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인문 성향 학생들이 올해 정시에서 자연 모집 단위로 교차를 못한다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당연히 자연 단위로 분산된다면 좀 더 인문 성향 학생들의 경쟁이 완화될 수 있겠지만 넘어가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문 성향 학생들 간의 경쟁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차로 넘어갔던 사례가 줄어들고 거꾸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교차 가능성이 조금 상경계열 쪽으로 들어올 여지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숭실대학교의 어떤 사례였고요. 동덕여대 한번 사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여자대학 동덕여대. 자, 동덕여대를 보시겠습니다.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총 40건 중에서 수나사 응시자가 18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지원 건수가 있었고요. 이 중 23건의 합격 사례 중에서 13건이 수나 사탐 응시자였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 합격 비율 100% 중에서 56.5%에 해당하는 어떤 사례가 수나사 응시자였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작년 동덕여대 정시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인문 성향 학생들이 자연계열 모집 단위로 건너가서 합격한 사례가 제법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거꾸로 동덕여대 상경계열 모집 단위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 성향 학생들이 얼마나 넘어왔는가를 살펴봤더니 없죠. 수가 과탐 없죠. 그러니까 어떤 걸 알 수가 있을까요? 좀 아까 숭실대와 지금의 동덕여대 이 두 대학의 사례를 놓고, 물론 두 대학 사례입니다. 전체 대학 사례는 아니고요. 이 두 대학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인문 성향 학생들이 자연계열 모집 단위로의 교차가 어렵다면 당연히 인문계열 학생들 간의 어떤
인문 성향 학생들 간의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고요. 아까는 숭실대학이었고 지금은 동덕여대인데 동덕여대의 경우에는 교차에서 자연 모집 단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이렇게 전년에 비해서 좀 쉽지 않은 여건이라고 한다면 결국 동덕여대를 생각하는 학생들의 어떤 지원 대학 범위가 좀 더 전년보다는 넓게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동덕여대, 숭실대 이런 대학 등의 교차 사례를 살펴본 어떤 점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쟁률과 입결의 상관관계인데요. 이건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거예요. 좀 더 이렇게 세부적인 건데 예를 들어서 3개년 간의 경쟁률을 살펴봤을 때 경쟁률이 올라가면서 입결이 같이 올라가는 또는 경쟁률이 내려가면서 입결이 같이 내려가는 뭐 이런 과들도 있지만 경쟁률이 올라가는데도 입결이 내려가는 그런 모집 단위도 있었습니다. 뭐 국제학부 같은 데가 그런 경우죠. 그죠? 그래서 경쟁률과 입결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상관도가 그렇게 높지만은 않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험생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모집 단위가 선호도가 낮은 모집 단위보다 입결이 조금 더 높게 형성될 그런 경향성이 좀 있더라라는 점 말씀드려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지도하실 때 고민되는 게 그러니까 모집 단위가 좀 큰 것, 많이 모집하는 모집 단위와 적게 모집하는 모집 단위를 가지고 어느 모집 단위에 지원을 시켜야 할 것인가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덕성여대 한번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덕성여대가 2019 정시까지는 학과 모집이었죠, 그죠? 그러다가 2021,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인문은 유아교육을 뺀 글로벌 융합대학, 자연은 과학기술대학, 물론 올해는 이제 약학과가 빠지겠죠. 이렇게 거의 뭐 자연 인문의 어떤 통합 선발 형태로 모집을 했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일단 덕성여대 사례를 가지고 살펴봤을 때 모집 규모가 인문 자연 이렇게 크게 모집했을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은 소수로 모집 단위, 그러니까 적은 인원을 뽑았을 때보다는 경쟁률의 등락이 적은 편이다. 그래서 2020의 경우에 글로벌 융합대학이 3.85, 2일에 3.30, 그 다음에 과학기술대학이 4.13에서 3.95. 그러니까 모집 단위의 규모가 클수록 경쟁률의 변동 가능성은 좀 이렇게 물론 변화는 생기겠지만 변화의 폭이 크지는 않다. 그리고 이런 대학일수록에 뭐랄까 그러니까 전형 예측 가능성이 좀 더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인문 그러니까 글로벌 융합대학, 과학기술대학 이렇게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대학 진학 후에도 좀 본인이 좀 더 선호하는 모집 단위에 진입하는 가능성이 좀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모집 단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 대표적인 학교가 덕성여대, 또 이화여대도 마찬가지죠. 이런 학교들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거의 막바지로 와 가는데요. 그러면 이제 거의 정리할 단계네요. 2022 지원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원 전략을 세우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그 대학의 수능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죠. 그죠? 그래서 지금 1그룹 인문대학을 좀 쭉 정리해 봤는데 상명대학이 탐구 과목 수가 다르고 국어 반영 비율이 높죠. 그죠? 그리고 영어 영역, 우리가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가 되면서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1그룹 내에 있는 6개 대학 중에서는 숭실대학이 또 서울과학기술대학이 조금 영어의 비가 좀 높은 편이죠. 그죠? 등급 간 격차가, 점수 격차가. 그래서 당연히 가장 기본은 수능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자, 이제 자연을 볼게요. 마찬가지로 상명대학 한 과목을 반영하고 또 그러니까 영역별로 반영 비율, 그 다음에 영어의 경우에 절대평가하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대학들 대부분 다 20%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등급 간의 점수 격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특히나 올해 영어가 쉽지만은 않았죠. 그죠?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그렇죠. 예. 영어가, 학과를, 대학을 고르는데 하나의 어떤, 유리한 혹은 불리한
영역 점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2그룹을 살펴볼까요? 좀 아까 1그룹이었고, 자, 2그룹을 갔더니 일단 탐구가 한 과목이냐 두 과목이냐 이렇게 갈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덕성여대와 서울여대는 똑같이 한 과목이지만 덕성여대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를 좀 더 본인이 좀 못 본 영역을 골라서 한 15% 정도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울여대와 동덕여대 어떤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는 대학이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르다는 점, 여기에다가 또 영어 등급간의 점수를 더해보면 또 확인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성신여대는 지금 인문과학대, 사회과학대, 법과대, 사범대, 경제, 경영, 의료산업, 간호 이렇게 모집 단위별로도 국수형 다음 반영 비율의 편차가 있고 또 영어 등급간 점수 격차도 타 대학에 비해서 좀 더 큰 편이죠. 이 그룹 내 대학 중에서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대학을 지원할 것인가.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도 이 그룹에 보면은 동덕여대. 제가 동덕여대를 왜 여기다 이렇게 색을 칠했냐면요. 동덕여대가 두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또 100분이. 그래서 아무래도 이 두 과목을 반영했을 경우에 학생들이 어떤 뭐랄까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과 비교했을 때 좀 이렇게 소신껏 쓰기가 조금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학생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동덕여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성신여대의 경우에 AI 융합학과 여기 보시면 국어 반영비가 적죠. 그죠? 그래서 영역별 반영비 또 영어의 어떤 등급간 점수 격차 가장 기본적인 게 이겁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 영어 반영 방법, 환산 점수 이 격차를 보시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요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특징과도 연관이 되는 건데 수학 미기 과탐이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허용된다는 얘기는 결국 수학 미기, 미적분과 기하 또 과학탐구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줄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대학이 어느 모집 단위에서 가산점을 주느냐. 광운대학을 보시면 모집 단위에 따라서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 다르죠. 그죠? 이런 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산점을 올해처럼 뭐랄까요, 수학이 통합형으로 성적이 산출되는 이런 어떤 체제에서는 수학 확통 사탐 응시자가 자연계열 모집 단위 지원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그룹입니다. 이 그룹. 이 그룹에서 좀 눈에 띄는 거는 서울여대입니다. 서울여대가 대부분이 이제 수학 미적 기하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데요. 요 서울여대 디지털 미디어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융합 데이터 사이언스 수학 요 모집 단위는 수학 기하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100분의 10%. 아주 특이하죠. 그죠? 그래서 여학생 중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하 선택 인원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서울여대가 어떤 전략적으로 지원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대학이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용을 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1그룹 지원할 때 고려사항입니다. 광운대 탐구 15% 반영하고 탐구 경영과 국제통상입니다. 자연계열은 사탐 응시자 지원할 수 없고요. 자, 국민대 과탐을 많이 반영하고 있으면 30%. 그래서 과탐 성적이 좋은 친구들 선생님들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명대 한 과목 탐구 반영합니다. 영어 영역 등급간 점수 차이가 작은 편이고요. 올해 100분위로 바뀌었다는 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서울과기대 영어 영역 등급간 점수 차이가 좀 큰 편이다. 세종대 탐구를 100분위에서 맨표로 바꿨다.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그 지원 성향이 비슷한 대학 간에 비교할 때 한번 대학별 환산 점수 격차를 한번 요 환산식에 근거해서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숭실대 인문 국어를 35%나 반영합니다. 요 점. 그 다음에 인문 가군, 자연, 다군이 모집 규모가 아주 큰 편입니다. 이런 점을 전략적으로 좀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2그룹입니다. 덕성여대 탐구 과목이 전년도에 2과목 반영해서 올해 한 과목 반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보다 입결이 약간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동덕여대 탐구 두 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최초 합격자와 최종 합격자 간에 어떤 성적 편차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서울여대 탐구 한 과목 반영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학 기하 선택자에게 10%의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 중에서 수학 기하 선택자가 많지 않다는 점, 이 점을 좀 활용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성신여대는 모집 단위별로 반영 방식의 차이가 좀 있다, 다양하다. 그래서 동일 대학 내에서 좀 더 유리한 대학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 그 학생의 성적 분석을 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게 더 유리한 건지 해서 교차도 한번 관계 보고 또 어느 정도 점수권에서 지원 가능한지도 한번 이렇게 찾아보신 다음에 컨셉을 확정하는 거죠. 이를테면 소신 지원 위주로 가겠다, 상향 지원 위주로 가겠다, 뭐 적정 지원하겠다. 뭐 예를 들면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죠. 1승 1무 1패 전략이냐, 뭐 1무 2패 전략이냐, 이런 어떤 컨셉을 좀 확정한 다음에 정시 지원 가나다군에 모집군별 한 번씩 총 3번의 지원을 제안해 주시면 정시가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오늘 제 강의를 마감해 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수시는 학생들이 학부 중심의 어떤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종합전형 준비 당연히 그렇고요. 또 논술 쓰는 친구들도 아무래도 본인들이 선호하는, 그래서 의대가 약대가 경쟁이 매우 높게 형성되는 그런 특징도 있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정시는 점수에 맞춰서 가는 학생들이 많다. 정시는 점수 중심 지원이 많다. 그래서 결국 정시는 점수에 맞는 대학, 전공 선택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점수 때문에 혹은 전공 때문에 고민한다면 한번 전과 제도를 사용해 보는 것도 우리 진학교사가 학생들에게 한번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즘 대학들이 복수 전공과 연계 전공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킨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중도 이탈률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전과의 분을 이렇게 완화한 그런 어떤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국민대, 성신여대, 세종대, 숭실대 4개 대학의 요강과 또 입학처의 전화 문의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전공 때문에, 점수 때문에 그 대학, 그 학과에 가기를 꺼려하는 이런 경향성들이 있었을 때 이런 어떤 제도를 활용해서 우리 제자들이 좀 더 자신의 어떤 소질이나 적성에 부합한 전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것도 선생님들한테도 좋은 어떤 지도법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제가 이제껏까지 서울 소재 주요 대학 중에서 2에 해당하는 대학 10개 대학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좀 어려우시고 예측하기 어려운 정시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을 좀 잘 활용하셔서 우리 서울 학생들 지도해 주신다면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정시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작은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